할머니, 이거 봐요. 어제 밤에 그린 거예요. 하준이가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지만 정희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검은 가방을 들고 쓰러진 남자 옆에 서 있었고 붉은 얼룩이 바닥에 번져 있었어요. 하준아, 이거 내가 정말로 본 거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갔어요.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준이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전 10시, 윤정이는 동네 시장에서 갓 산 배추와 물을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어깨와 단단한 걸음걸이에서는 아직도 현역 형사였던 시절의 기운이 느껴졌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정희는 혼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정희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윤 형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희는 퇴직했지만 여전히 동네에서는 윤 형사님으로 불렸거든요. 30년간 강력계에서 일하며 쌓아온 신뢰와 존경 때문이었죠. 정희는 상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배추 상태가 참 좋네요. 정희가 배춧잎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윤 형사님을 위해 특별히 골라뒀습니다. 김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희는 장바구니에 싱싱한 채소들을 담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요즘 그녀의 삶이었거든요. 형사 시절에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 벌써 하교 시간이네요. 정희가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이맘때면 손주 하준이를 데리러 오는 게 그녀의 일과였거든요. 초등학교 앞 길목을 돌아서자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면 언제나 이렇게 시끌벅적했죠. 정희는 교문 앞에 서서 하준이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손주를 데리러 나온 분들이었어요. 정희는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요즘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해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잖아요. 예술적 재능이 있나 봐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9살 하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며 뛰어나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졌죠. 하준이는 정희에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는데 상 받았어요. 하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하준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정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였어요. 할머니도 그려 넣었어요. 하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퇴직 후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순간들이었거든요. 손주와 함께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중소건설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연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하준이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정희의 몫이 되었죠. 물론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매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은 늦는다고 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된다고요. 하준이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랑 공원에서 놀다가 집에 가자. 오늘 상 받은 기념으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정희는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겉으로는 그랬고요. 하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요. 정희 역시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평범하면서도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준이는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림에 대해 설명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준이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데. 정희는 손주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은근히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 때문이었죠. 최근 들어 서연은 정희와 대화할 때 어딘지 어색해 보였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걸까요? 밤에도 자주 나가시고.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바빠, 하준아. 엄마도 일이 있으시니까. 정희는 손주를 달래듯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최근 서연의 행동이 어딘지 이상했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한다거나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하지만 정희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형사 시절의 습관으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하준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틀 후 목요일 오후 정희는 평소와 같이 하준이를 데리러 초등학교 앞에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진 날씨에 정희는 얇은 가디건을 하나 더 챙겨 입었어요. 하준이가 감기라도 걸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 하준이가 교문에서 뛰어나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신이 나 보였어요. 우리 하준이 오늘도 즐거웠니? 정희가 하준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술 시간에 새로운 숙제를 받았어요. 밤에 본 것이라는 주제예요. 하준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하준이와 함께 학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오가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죠. 하준이는 가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어젯밤에 그린 거예요. 하준이가 그림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그림에 닿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커다란 검은 쇼핑백을 들고 어두운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은 창고처럼 보였고 여자 옆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남자 옆에 붉은 크레파스로 칠해진 얼룩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옆에는 작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분명히 하준이 자신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준아, 이거 내가 정말로 본 거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손주의 그림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엄마랑 같이 갔어요. 차에서 잠깐 내렸는데 그 장면을 봤어요. 하준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렸다고? 언제였는지 기억나니? 지난주 토요일 밤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뭔가 전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야근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갔거든요. 하준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구나? 네, 엄마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잠깐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화장실이 아니라 창고 쪽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는데 하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빨간 게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니?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하준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이건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빠보다 키가 크고 뚱뚱한 아저씨였어요. 목소리가 좀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뭔가 화내는 것 같았거든요.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림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그림이지만 세부적인 묘사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건물의 모양, 여자의 옷차림, 심지어 쓰러진 남자의 자세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저씨한테 뭘 주셨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은 가방이요. 엄마가 가지고 간 그 가방을 아저씨한테 줬어요. 아저씨가 받고 나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하준이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제가 잘못 그린 건가요? 엄마가 화내실까요?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준아.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 그런데 이 그림은 할머니가 잠깐 가지고 있어도 될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면 드릴게요. 엄마한테도 말 안 할게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한 아이의 기억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형사로서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늦은 밤 외출, 이상한 전화 통화, 그리고 정의를 피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준이의 그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계속 바라봤어요.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준이 같은 순수한 아이는 더욱 그렇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준이의 그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 속 여자의 모습이 며느리 서연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머리 모양부터 옷차림까지, 심지어 들고 있던 가방의 모양까지도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간신히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하준이가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침 7시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회사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비리 수사 확대, 수십억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민수가 일하는 회사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하준이가 본 것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어요. 민수의 회사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공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회사 건물 주변을 둘러보니 뒤편에 몇 개의 창고가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말한 바로 그 창고들이었죠. 정희는 멀리서 창고들을 관찰했습니다. 형사 시절의 경험이 살아났어요. 수상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창고 앞에 노란 테이프가 둘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경찰 출입 금지 테이프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저기 창고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고, 며칠 전에 큰일이 났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준이의 그림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이었나? 아니지, 일요일 아침이었을 거예요. 출근한 직원이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하준이가 그림을 그린 건 토요일 밤에 본 것이라고 했었죠.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수상하게 보일 수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 서연이 정말로 무슨 일에 연루된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하준이를 데리러 간 정희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눈치채면 안 되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하준아, 엄마가 요즘 어떠시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요즘 전화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밤에 나가실 때가 많아요. 아빠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준이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이 민수 몰래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서연의 행동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밤 9시쯤 정희는 민수네 집 근처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이 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서연을 따라갔어요. 서연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정희도 조심스럽게 따라 탔어요. 형사 시절 미행 기술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서연이 내린 곳은 한적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밤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창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뚱뚱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준이가 묘사한 그 아저씨와 똑같았죠. 두 사람은 창고 앞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이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고 서연에게 뭔가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10분 정도 계속됐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로 하준이가 목격한 장면과 관련된 후속 만남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대화가 끝나자 남자는 먼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정희는 서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분명히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손주 하준이까지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특히 하준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다시 한번 하준이의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서연과 그 남자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죠. 정희는 먼저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아내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정희는 민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점심때 시간 되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서연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밤에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밤 늦게 나가는 일도 회사 일이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감싸는 걸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덮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구나. 미안해. 정희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확신이 섰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하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혹시 서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준이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잘 안 보이시던데. 옆에 서 있던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자주 보였는데 요즘은 할머니가 거의 다 데리러 오시네요. 다른 학부모가 맞장구 쳤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일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난주에 봤는데 되게 고급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평소에 타던 차가 아니었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정희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고급차라고? 네, 검은색 수입차였어요. 운전도 서연 씨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본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가 나오자 정희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민수네 집에 들러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하준이 숙제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민수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집에 없었어요.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하준이와 정희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방에서 숙제해도 돼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책상이 더 크니까 거기서 하자.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방에 들어간 정희는 주변을 슬쩍 둘러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 했거든요. 화장대 위에 영수증 몇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준이가 숙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영수증들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일반적인 쇼핑 영수증이었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액의 현금 인출 내역이었어요.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난주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글씨로 프로젝트 정리라고 적혀 있었죠.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어요. 서연이 뭔가 큰돈이 오가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거였어요. 정희는 서둘러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놓고 하준이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오셨네요. 서연이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하준이 숙제 도와주러 왔어. 수학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정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어머니, 제 방에서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거실이나 하준이 방에서 해도 됐을 텐데. 서연의 말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 하준이가 엄마 방이 좋다고 해서. 괜찮지?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희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준이 숙제만 다 끝내면 갈게.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화장대 쪽을 슬쩍 바라보더니 뭔가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들킨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숙제를 마친 후 정희는 서연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틈에 잠깐 침실 옷장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남성용 재킷이 비닐봉지에 쌓여 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재킷은 분명히 민수가 즐겨 입던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뿐만 아니라 민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옷장을 닫았어요. 아, 하준이가 옷을 흘렸나 해서 봤어. 괜찮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준이는 지금 거실에 있는데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 맞다. 내가 잠깐 착각했나 보네. 서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하준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수상한 행동, 거액의 현금 인출 내역,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재킷까지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청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강수진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지금도 현역 형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나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 도움이 필요해. 수진은 흔쾌히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하준이의 그림과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서 가지고 갔어요. 선배님,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수진이 하준이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 속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신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특히 하준이 같은 순수한 아이는 더욱 그렇지.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어요. 혹시 최근에 발생한 살인 사건 중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정말 큰일이에요. 지난주 일요일 아침에 발견된 오상필 사장 살인 사건이에요. 바로 민수 씨가 일하는 회사 사장이었어요.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상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건설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비리로도 말이 많았고요. 목격자는 없었지만 현장 근처 CCTV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포착됐어요. 신장과 체격이.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데?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키 175cm의 중간 체격이에요. 그런데 수진이 정희의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챘어요. 민수의 체격과 비슷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수진아, 이 정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내가 더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하준이를 데리러 갔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정희의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뭔가 들킨 것 같다고 했어요. 아빠는 조용히 하라고 했고요. 하준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서연이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수네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또 서연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 9시쯤 정말로 서연이 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 일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했잖아.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조용히 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내 친어머니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민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고 싶어? 오상필 사장 일 때문에 이미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어. 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는 끝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회사 사장 살인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얘기까지. 며칠만 더 기다려봐. 엄마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을 수도 있어.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내일 밤에 처리해야 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밤에 위험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갈게요. 수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도착했고 정희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오늘 밤 들은 대화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선배님,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변보호가 필요해요.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부탁이 있어. 하준이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 아이만큼은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하준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증거품들도 모두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계속 지켜보며 혹시 누군가 오는지 확인했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정희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정리했습니다. 하준이의 그림, 서연의 영수증,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재킷의 사진까지 모든 것을 챙겼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가족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정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정희는 가방을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민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어젯밤 학부모들이 말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정희는 급히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차에서 내린 건 키가 크고 뚱뚱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준이가 그림에서 묘사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10분 후 민수와 서연이 그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밤에 반드시 처리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어떻게 하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문제는 내 시어머니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는 제 친어머니인데. 야, 김민수. 내가 오상필을 죽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남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민수가 정말로 자신의 회사 사장인 오상필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것을 지시했던 거예요. 하준이가 본 장면은 바로 그 살인 현장 이후의 상황이었던 거죠. 아빠, 할머니가 어디 갔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는 일찍 나가셨어. 우리 먼저 학교 가자. 정희는 하준이를 보호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1시간 후 서연이 하준이를 데리고 학교로 떠났습니다. 민수는 회사로, 그 남자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정희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큰일이야. 민수가 정말로 오상필 사장을 죽였어. 그리고 배우에 다른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확실하세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방금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어. 민수가 오상필을 죽였고 그 지시를 내린 남자가 있어. 하준이가 본 건 바로 그 현장이었던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세요. 신변 보호를 받으셔야 해요. 안 돼. 하준이부터 안전하게 해야 해. 오늘 밤에 그들이 움직일 거야. 정희는 하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수진이 준비한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습니다. 작은 모텔 방이었지만 일단 하준이는 안전했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여기서 자야 해요? 하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해서 그래. 며칠만 여기서 지내자. 정희가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내게 부탁이 있어. 내가 그린 그 그림 정말 중요한 거야. 경찰 아저씨들한테 똑같이 말해줄 수 있겠니? 정희가 하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런데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쁜 일을 본 건 비밀로 하면 안 돼. 할머니가 함께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정희가 하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진과 함께 하준이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와 함께 창고에 간 일, 쓰러져 있던 남자, 피가 흘러나오던 장면,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에게 가방을 준 장면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수진이 하준이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선배님, 정말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수진이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잘못은 바로잡아야 해. 그래야 하준이가 떳떨떨하게 살 수 있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준이의 그림, 서연의 영수증, 핏자국이 묻은 재킷 사진, 그리고 하준이의 증언까지 모든 걸 내놓았어요. 이 사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7챕터 최후의 대결. 경찰이 움직인 건 정희가 신고한 당일 오후였습니다. 하준이의 증언과 물증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수진이 직접 수사팀을 꾸려서 체포 작전에 나섰어요. 먼저 서연부터 잡겠습니다. 아마 가장 쉽게 자백할 것 같아요. 수진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 하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 사이 경찰이 집에서 대기했어요. 서연은 하준이와 함께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엄마. 하준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아동보호 전문 요원이 재빨리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준이의 그림과 증언, 그리고 현금 인출 내역을 보여주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 씨,
아이가 모든 걸 봤어요. 창고에서 일어난 일, 당신이 검은 가방을 건네준 일까지 다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시켜서 한 거예요. 남편이 큰일 났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누가 시켰나요? 형사가 추궁했습니다. 장현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라이벌 건설사 사장입니다. 민수 남편한테 오상필 사장을 죽이라고 시켰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회사에 있던 민수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오후 5시 민수는 사무실에서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민수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왜 사장님을 죽여야 하나요? 말이 안 돼요. 민수 씨, 부인하지 마세요. 이미 부인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장현철이 당신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오상필 사장 살해를 장현철이 지시했고 당신이 실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도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런. 하준이가.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을.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왜 그랬니?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엄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장현철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걸 알게 됐는데 저한테 입막음 돈을 주면서 오상필 사장을 없애라고 했어요. 거절하면 저를 횡령범으로 몰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민수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 말이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준이한테 그런 걸 보게 해서 미안하고. 하준이는 괜찮아. 내가 지킬 거야. 그런데 넌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장현철의 협박에 못 이겨 오상필 사장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현철도 체포됐어요. 민수와 서연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거든요. 장현철은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정희는 유치장에 수감된 민수를 면회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아들은 몰라볼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민수가 눈이 충혈된 채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죗값을 치른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거든요. 수진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힘드셨죠? 괜찮아. 이게 맞는 일이야. 비록 내 아들이지만 잘못은 잘못이거든. 정희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살인죄로, 서연은 증거인멸 및 공범으로, 장현철은 살인교사죄로 기소됐습니다. 정희는 법정에서 하준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준아, 무서워하지 마.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정희가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장현철에게 무기징역을, 서연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희는 판결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정희는 하준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한옥집은 정희가 젊은 시절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하준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준아. 이제 우리 둘이서 여기서 살 거야.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할머니와 손주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희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이 금세 알려졌거든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무슨 일 하셨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사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나 잘 키우며 살려고요.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람들은 정희를 정희의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정희의 모습 때문이었죠. 마을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면 정희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윤할머니, 우리 집 담장 문제 좀 봐주세요. 할머니, 이웃이랑 땅 경계선 때문에 다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언제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형사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하준이는 마을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또 상 받았어요. 하준이가 집에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준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지. 정희가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준이의 그림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장면 대신 밝고 아름다운 풍경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 마을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장면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정희는 마을에 작은 화실을 열었습니다. 하준이뿐만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아,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예쁜 마음을 가지면 예쁜 그림이 나온다고 정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정희를 따랐어요. 정희는 그림을 가르치면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나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어른들에게 말해야 해. 나쁜 일을 숨기면 더 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거든. 정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마당에서 하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그리는 하준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는 언제 올까요? 하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붓을 멈췄어요. 하준아, 아빠, 엄마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올 수 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하준이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가 있으면 괜찮아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주니까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정의를 추천한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전직 형사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젊은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정의는 사건 자료를 살펴보고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건이 빠르게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경찰관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니까. 정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하준이가 새로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할머니였어요. 그림 속에는 정의로운 할머니가 마을을 지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요.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하준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하준아,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렴.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거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하준이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하준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하준이는 정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직접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요. 하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도 하준이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의는 마을 뒷산에서 하준이와 함께 일출을 봤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정의가 하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정의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준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려운 선택을 통해 얻은 이 평온함이 소중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